F-35가 미국의 그 뭔가 의지만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 날아가 떨어지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기능 불안성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이 국가들한테 KF-21은 기본적으로 나토 규격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면서 훈련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거든요. KF-21도 정치적인 장벽만 넘는다면 수출하는 게 기술적인 장벽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파열음. 자, 이런 상황이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에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파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트럼프 네. 취임 이후. 아유, 진짜 이게 트럼프가 나왔을 때 다들 한 번 겪었으니까 두 번은 괜찮겠지 했지만 이게 예상이 네. 다 틀린 모양입니다. 오히려 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해가지고 유럽과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게다가 이제 유럽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유럽 현지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나온 게 방사까지 네.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일에서 F-35 도입하기로 한 거. 이거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직 사실 독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F-35가 세계에서 제일 수출이 잘 되고 제일 비싼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독일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F-35 도입이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요새 관세 전쟁 나오고 이제 트리도 총리가 그 과정에서 네. 이제 퇴임하기도 했는데 요게 방위 사업까지 연결돼서 F-35 구매를 재검토해야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크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네. 포르투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F-35를 이제 일명 키 스위치 논란이라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F-35를 신뢰할 수 없는 전투기라고 구매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F-35를 구매하는데 여기에 구매한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짚혀지고 있고 네. 독일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를 더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독일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퇴역한 토네이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전투기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세계 최강 전투기하면 F-35 아닙니까? 5세대 전투기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면 유로파이터를 선택하지 KF-21을 선택할까 하는 의구심은 드는데 아직 4.5세대잖아요. KF-21은. 다만 이제 독일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KF-35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의구심이 KF-21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의구심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킬 스위치 논란이 그것인데 F-35는 대단히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서 비행기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비행 지원 정보 이런 게 다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 본사까지 가서 이런 정비 요소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는데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F-35가 미국의 뭔가 의지만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 날아가 떨어지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기능 불안성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이 논란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막 간단하게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좀 유럽에서 내부적으로 좀 많이 이슈화된 게 있고 두 번째로 전술핵 문제가 여기 엮여 있습니다. 이게 특히 독일에 관련된 건데 독일에서는 원래 지금 토네이도라고 해서 유럽 공동 개발한 전투기에다가 네. 미국이 개발한 B-61이라고 하는 전술핵 폭탄을 장착해서 쓰는데 이 전술핵 폭탄이 토네이도가 퇴역하고 난 다음에 달 수 있는 비행기가 F-35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미국제 전투기 외에는 미국산 전술핵 폭탄을 통합하는 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 예. 유로파이터를 도입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키 스위치 논란과 연결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전술핵 폭탄을 유럽과 독일이 개발한 유로파이터에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핵공유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기라는 거는 그 체계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유럽의 무기 체계는 미국산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 KF-21이나 다른 나라 거를 도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일같이 방위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자체 전투기가 있는 나라 외에도 유럽에는 폴란드나 포르투갈과 같이
자체적인 항공 산업이 부족해서 전투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한테 KF-21은 기본적으로 나토 규격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토 규격이라는 거는 무장 탑재, 연료, 그다음에 운영 유지 시스템에서 이제 나토의 규격을 따랐기 때문에 네. 편하게 그 훈련과 교육이 가능하고 실제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면서 훈련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 기준, 나토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KF-21도 정치적인 장벽만 넘는다면 수출하는 게 기술적인 장벽은 전혀 없습니다. KF-21이 대당 가격이 한 1,100억 정도. 근데 네, 그리펜이 맞습니다. 1,200억, 그리고 네. 유로파이터가 1,5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되면은 우리는 좀 싸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비싸게 형성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전투기 중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펜, 라팔 모두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근 몇 년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다음 물가 상승의 여파를 그대로 받은 네. 게 있는데 실제로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KF-21을 두 개를 쓰는 걸 하나만 쓰는 소형 전투기인데 불구하고 KF-21보다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펜은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단발 엔진이고 아. 같은 브랜드의 엔진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그리펜이 훨씬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성비에서 KF-21을 능가하지 못하는 게 이게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비해서 우리 KF-21은 개발 일정과 이제 비용을 잘 준수해서 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엔진 말씀하셨는데 KF-21 국산 엔진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첨단 엔진 개발 계획으로 불리는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15,000파운드 이상급의 엔진을 만든다는 건데 현재는 두 회사가 기본적인 설계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약 10여 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총 예산은 3조 5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소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2035년 요 정도 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KF-21이 뭐 4.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스텔스 기능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그 5세대로 봐도 뭐 무방하지 않습니까? 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아직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F-35보다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쟁 기종인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우리 KF-21가 만약 공중전을 하게 됐을 때 네. 5세대 전투기를 할 수 있는 F-35는 거의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KF-21은 아예 발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더 먼저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약 10에서 20% 정도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가장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스텔스 기능인데 이 내부 무장창이 가능해야 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00%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 이제 KF-X를 개발하는 시점, 그러니까 KF-21이 전신이 KF-X인데 그때만 해도 내부 무장창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다 적용하면 개발비랑 기간이 너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개발자나 이런 그 기술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거는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현재 KF-21은 이미 개조를 하면 네. 내부 무장창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예산과 추가 예산과 개발비가 주어진다면 네. 거기다가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이제 외부에서는 외장 튀어나온 안테나 같은 예. 것들을 매끈하게 처리한 것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스텔스기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의 탐지를 피하는 그 피탐 성능이라는 게 이제 레이더를 발사했을 때 그거를 반사하는 능력 아니면 그걸 차단하는 능력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KF-21은 어느 정도예요? 네, KF-21은 F-35나 F-22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F-16, F-15,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라팔이나 그리펜 이런 것보다는 다소 향상되었다. 한 10에서 15% 정도 이런 스텔스 능력이 향상되었고 유로파이터, 라팔 이런 전투기의 레이더나 KF-21 레이더의 성능이 그러니까 눈의 성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눈의 성능이 비슷하면 조금 더 덜 보일 확률이 낮은 KF-21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마하 한 1.8 나옵니까? 네, 마하 KF-21이? 1.8인데 예. 실제 공중전에서 마하 1.8이라는 게 약 2,200km 정도 되거든요. 시속으로 치면 이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속 1,500km에서 1,200km 요 정도까지가 이제
공중전이 일어나는데 기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예, F-35나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하면 우리 KF-21의 공중전 성능은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은 좋은데 사실 그 변변한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중요한데 천룡 이거 좀 빨리 개발돼야 할 텐데 2028년에나 뭐 개발된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그거는? 네, 천룡은 KF-21에 장착하기 위한 공대지 미사일로 지상의 지휘소라든가 네. 지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인데 현재 이제 시험 모델들을 통해서 FA-50에서 장착이 되다가 KF-21을 블록 1 개발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네. KF-21에 장착해서 발사 시험 같은 걸 거치고 2028년에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무기라는 게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5에서 네.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천룡이 공대지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장착할 수 있어야 KF-21의 어떤 지상 공격 능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KF-21은 현재 블록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블록 1에서는 공대지 그러니까 공중전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천룡이 통합되는 블록 2 2028년에 돼서야 이 공대지 능력이 완전히 돼서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둘 다 가능하게 예. 되는 완전 작전 능력을 획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은 지금도 가능하죠. 그 미티어랑 아이리스 TSL 이거 공대공 미사일은 장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착하고 지금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그 능력을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2025년으로 막바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대당 가격이 1,100억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이게 양산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지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은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도 대단히 줄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1,100억 원이 실제적인 수출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특히 지금 우리 KF-21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아니면 라팔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는 공급망 불안 이슈라든가 아니면 해외 업체들의 그 이슈를 좀 해결해서 이 1,100억 원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든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선진국도 전투기 개발에 평균 한 15년에서 20년 걸리잖아요. 우리는 한 9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 나간 선진국들은 그 기능이라든가 능력을 최초로 실증하기 위한 이런 도전적인 목표가 많았던 데 비해서 KF-21은 빠른 전력화가 필요하고 우리 공군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때 개발 당시에 이미 검증되었던 기술들을 조합하고 그 성능을 지정한 것으로 개발되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거는 A사 레이더의 역할이 컸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A사 레이더의 역할이 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EOTG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정밀하고 줌이 잘 되는 카메라 같은 거예요. 거기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돼서 지상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때 그 아주 발달된 카메라로 탐지해서 하는 그 기능인데 이것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부분인데 독자 개발에 성공해서 네. 우리는 A사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적의 위치나 이런 걸 멀리서 판별하고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들을 날아왔을 때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상 공격을 했을 때 정밀하게 적의 탱크라든가 목표를 카메라로 확인하고 이제 유도 폭탄을 유도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군대 독자 기술로 달성했기 네.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KF-21을 탐내고 있는 나라가 유럽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동, 뭐 동남아 지역도 KF-21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실상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동남아시아 시장과 중동 시장이고 유럽 시장도 도전 중이나 사실 유럽 시장은 약간 이제 그 게임 스테이지로 치면 끝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있는 보스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과 동남아 수출을 먼저 우선하는데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개된 언론에서 이제 2개 국가의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추정으로는 동남아라든가 중동 국가에서 1개 국가씩 아주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출을 하려면 양산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20대 플러스 20대. 근데 이거를
좀 차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뒷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KF22 블록원을 40대 생산 계획을 20+20으로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계약하다는데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KF21 시험 비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나눠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분할 계약의 실체였는데 그동안에 그 시험 비행이나 개발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고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서 남은 20대 계약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KF21 수출을 대비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무장 탑재량이 한 9톤 정도잖아요. 네. KF21은 어떻습니까? 네, KF21은 7톤 정도 되고 이제 라팔이 9톤,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7톤인데 요 수치는 사실 스펙상의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최대 항속거리를 이야기를 하거나 몇백 킬로 가는데 실제로 맨날 500킬로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공중전을 작전하거나 이때 폭탄을 적조하고 적을 폭격할 때 일반적으로 유로파이터나 라팔, KF-21 모두 2에서 4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하고 가는 게 한계 네. 일반적인 작전이고 요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새 전투기 무장 탑재량은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도 바로 수출된 건 아니었잖아요. 한 10년 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국가를 전투기를 수입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있는 국가들도 전투기 개발에 가끔 실패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KF-21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도 수출 상담이 활발히 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그 방위 사업의 엄청난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당장 올해 수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서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F-21 팔기에는 30년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독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장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그 F-35 전투기 80여 대 들어오는 그런 구매 계약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 해서 이게 혹시나 우리에게 호재가 되진 않을까. 예,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실은 F-35 개발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계약 실패로 캐나다 항공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타격을 입은 캐나다 항공산업을 우리가 KF-21 수출로 도와준다는 그 오프셋이라고 하는 절충교육 패키지 이런 거를 제안하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캐나다의 특성상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요게 대해서 좀 여론이 있어가지고 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사업 중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장보고 3라고 하는 국산 잠수함을 캐나다에 지금 열심히 제안 중이고 네. 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래 좀 다소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원팀으로 마케팅을 하기로 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수출에도 이제 도전하고 이런 기반들이 쌓이면 전투기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희망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또 있습니다. 하나 희망은 KF-21 수출길이 열리면 FA-50도 같이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FA-50이 그 폴란드 쪽에서 좀 작년에 수출했다가 그 폴란드 쪽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아니고 FA-50에 들어가는 미국제 부품의 수급이 늦어지니까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게 급히 해결했거든요. 네. KF-21이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되고 FA-50과 패키지로 수출되는 것은 물론 KF-21이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FA-50의 국산화율, 그러니까 원래 수입에 유주하던 핵심 부품들을 국산 부품으로 갈아 끼우고 공급망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네. 이게 실행된다면 FA-50도 앞으로 더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탱크 한 대 없었던 한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세일즈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참 고생하신 이런 방산 분야 엔지니어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김민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